뭐뭇이 있다의 나열에서 자유로워지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묘사문을 읽다 보면 뭐뭇이 있다의 문장이 나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뭇이 있다도 물론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대상의 특성을 다채롭게 표현하는 것도 독자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서 대상을 실제에 가깝게 더 전달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뭐뭇이 있다 같은 반복된 표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수정 전과 수정 후의 글을 변화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전 계단 앞으로 학생회관이 있고 그 옆에는 보건소가 있고 우체국이 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서 제일 맞닥뜨린 건물이 학생회관이다. 그 양옆으로 보이는 두 개의 건물이 있는데 보건소와 우체국이다. 자, 이 설명이 가정 묘사가 잘 되어 있죠. 그 뒤에 다문화 가정 연구센터가 있고 그 옆에는 연두색, 분홍색, 곤색의 그라데이션 처리되어 있는 전통복식 연구소가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생활관 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뒤 건물이 나타나는데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 건물의 이름은 다문화 가정연구센터이고 그 옆으로 연두색, 분홍색, 감색이 잘 어울려져 있는 건물이 전통복식 연구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 뒤에 초코 브라운 색은 공대 건물이고 맞은편 3층의 높이는 크림색의 예술관이 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옆에. 자, 그곳에서 살짝 우회전하면 나타나는 건물이 공대이다. 캐리어 4개를 연이어 놓은 것처럼 건물 4동 모두 어두운 갈색이다. 맞은편 예술관 건물은 옆의 3층 건물과 높이가 같으며 외벽이 우윳빛이다. 그 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다양한 색깔의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비칠 때나 외벽의 타일이 반짝인다. 공대와 예술관 사이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대략 30대 가량으로 보인다. 여러분들 수정 전 이야기하고 수정 후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변화가 많이 있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도 글을 때 이 수정 후의 글들을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묘사의 활용 영역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묘사는 순간의 상황과 느낌, 대상의 성격과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묘사는 공간과 대상을 표현하는 데도 유용하지만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는 데도 드러내는 데도 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묘사는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사건의 개연성, 필연성을 주기 위한 암시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비문화적인 글에서도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묘사는 정확한 보고서의 요건이 될 수 있죠. 공학의 제품 설명서도 묘사를 잘 쓰면 분석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의대나 수의대에서 실시하는 인체 및 지해부 장면을 묘사로 기술하면 실감나게 사항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이어 사고 현장에 대한 보고에서부터 고고하게 발굴 보고서 작성, 음식 조리나 음식 소개 방송에도 묘사는 전달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 소개 프로그램에도 진행자가 묘사를 잘 알고 있다면 음식의 모양과 맛을 더 소상하게 전개할 수도 있죠. 이렇게 묘사를 잘하게 하면 그 세임새가 아주 유용한 표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연습 문제 154페이지. 다음을 묘사 한번 해보자. 자, 자신이 잘 아는 사람 얼굴을 대칭하듯이 외형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거나 아니면 감정이 묻어나도록 묘사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주 일설이하면 눈에 콩깍지가 낀 사람을 묘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콩깍지가 벗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을 얼굴을 대상하듯이 외형을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감정에 묻어나게 주관적으로도 한번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지역 축제 하나에 정해진 행사 진행 장면이나 먹거리, 장터, 인파의 모습을 묘사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지역 축제 사진 찍으시고 여러분들 학교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시내에 시에서 축제하는 것들을 한번 찍어 보시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섬세하면은 그 안에 있는 꼬마는 어떻게 하고 있고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묘사하게 되면 아주 묘사에 대한 표현이 여러분들 잘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화학 실험을 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묘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화학 실험을 하고 있는 연구원들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그게 상세하게 표현하게 되면 뭐를 실험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건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나 건축 자재들이 놓여 있는 모습을 묘사 한번 해보자. 묘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진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묘사하기가 쉽지 움직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묘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묘사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진을 찍어서 섬세하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주 묘사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5페이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기입니다. 글쓰기에서 요약 연습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아래 그림을 보며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복합적으로 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가위부터 칼, 드라이버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요약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도구는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시대입니다. 수많은 정보가 산재해 있기에 이를 취사 선택하는 능력이 적실히 요구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인터넷 검색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맞는 그런 정보를 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속 검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글쓰기와 말하기에도 이런 정보와 처리, 그 다음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글의 요약 능력은 정보 처리의 집중률과 효율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필이라고 했을 때 그 연필이 어떤 의미의 개념으로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연필은 그냥 옛날에 쓰던 우리 나무로 만들어서 흑연을 넣어서 쓰는 연필, 아니면 아주 디자인화 되어 있는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 연필, 이런 의미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필 하나만 보더라도 아주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방대한 자료를 압축해서
논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조 방법이라고 있죠. 만들게 아주 맛있는 그런 의미의 개념으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컵라면도 다를 거고, 그 다음 봉지라면도 다를 것이고, 비빔라면도 다를 것이고, 그냥 라면, 이렇게 끓이는 방법이 각각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라면 하나 가지고도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라면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끓일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정돈할 필요가 있겠죠. 글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 이런 논리적 정돈이 필요한 것이 바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은 그동안 요약은 글 내용을 짧게 간추린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죠. 요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용만 발췌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요약되어 있는 어구, 특정 어구를 변형하거나 내용의 핵심을 요약자 관점에서 다시 읽어 방향까지 얻어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요약하더라도 원 텍스트, 즉 함축되어 있는 하나의 단어의 내용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글 내용을 짧게 간추린 것이 아니라 내용을 발췌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요약자의 관점에서 다시 읽는 방향까지 의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발췌 요약과 관점 요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에는 몇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글쓰기의 초보자들이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발췌 요약과 관점 요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췌 요약과 관점 요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췌 요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글의 내용을 정황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글을 간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시작과 끝부분에 대한 흘러가는 스토리의 내용 그대로 존중하면서 글을 감추는 것이겠죠. 그 다음 관점 요약이라는 것은 이 키포인트를 하나를 한 단어나 특정 키워드를 정해서 그것을 주목해서 간추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스토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달님과 해님이라는 동화를 알고 있죠. 그 달님과 해님의 내용을 발췌 요약은 처음부터 할머니가 장에 가서 떡을 팔았고 그 다음 떡이 남아서 손자 손녀에게 주기 위해서 가지고 오다가 호랑이를 만나서 호랑이가 떡을 한 개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그런 스토리로 시작이 된 것이겠죠. 결국은 해님과 달님의 스토리를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관점 요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또 들 수 있느냐면 해님과 달님에서 그러면 떡이라는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떡이라는 것은 호랑이가 과연 그 떡을 먹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러나 이 스토리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떡이라는 관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아주 맛있는 떡이고 그 떡이 떨어지면 없어지면 이제는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떡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다른 의미를 볼 수 있겠죠. 그와 같이 관점 요약이라는 건 시각이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의미가 들 수 있겠죠. 할머니가 떡을 보는 관점, 호랑이가 떡을 보는 관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발췌 요약과 관점 요약에 가령 한 유인의 삶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년부터 노년까지 삶의 노형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면 그것이 바로 발췌 요약이 될 수 있죠. 그의 청소기에 발생한 어떤 역경을 중심으로 하여 나머지 시간에
인과관계를 간추려 보면 간접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 유년기부터 죽을 때까지 노년기까지 흘러가는 스토리. 그렇지만은 그 흘러가는 스토리 중에서도 청소년이라든지 성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한 어떤 역경을 중심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간접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핵심 내용을 충실하게 발치하는 작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발치 요약이라 하고, 특정 키워드를 입각해서 핵심 내용을 발치하는 작업은 간접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발치 요약과 간접 요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겠죠. 발치와 선택 행위로선 요약은 책 내용을 간추릴 때는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를 요약한다고 가정을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일곱 난장이와 백설공주. 거기에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발치 요약에는 주인공의 백설공주를 키워드로 삼아서 동화를 서사로서 간추려 볼 수가 있습니다. 간접 요약시에서는 마녀나 난쟁이, 왕자 중 한 인물의 눈으로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간추리거나 요약자의 주관에 따라서 서사를 재구축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발치 요약은 작품 속 주인공의 입장을 전면하여 간추리는 방법이고, 간접 요약은 주인공의 외부 인물이나 요약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발치 요약은 주인공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추려내는 방법이고요. 간접 요약은 주인공의 외부 인물이나 요약자의 관점에서 보아서 요약하는 것을 간접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발치 요약과 간접 요약에서는 중요한 게 원텍스트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원텍스트를 했죠. 발치 요약 시에는 원텍스트 속에 많은 어구들이 가공되지 않는 상태로 동원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원텍스트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간접의 요약의 경우에는 원텍스트 속에 어구가 정황에 맞게 수정되어 더 간결하게 압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치 요약에도 원텍스트 속의 어구들을 좀 더 쉬운 용어로 번역할 수 있다면 요약의 효과가 더욱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간접 요약은 내용의 창의적 변형을 가능하게 하지만 내용 왜곡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원텍스트라는 것은 많은 어구들이 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어를 쓰게 되겠죠. 그러나 발치 요약에서는 이렇게 좀 쉽게 글자를 표현하면 더욱더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가능하겠지만, 간접 요약에서는 가능한 원텍스트를 변형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결론을 둘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 한 스토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겨울왕국에 관람한 한 학생이 작성한 줄거리를 글의 1분의 1 글에 대한 발치 요약과 간접 요약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의 대상글을 한번 우리 도우미를 불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렌델 왕국에서 어린 공주들이 놀고 있다. 언니 엘사와 동생 안나다. 엘사는 몸에서 얼음과 눈이 나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이 발휘될 때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얼어버린다. 둘이 사이좋게 놀던 어느 날 엘사가 실수로 터뜨린 얼음 광선이 안나의 머리에 닿는다. 놀란 왕과 왕비가 트롤들을 찾아가 사경을 헤매는 안나를 치료한다. 엘사의 불길한 미래에 대해 들은 후부터 그들은 자매를 격리시켜 기른다.
안나에겐 그날 기억이 떠오르지 않도록 처리했지만 엘사는 그날의 비극이 또 일어날까봐 왕국에서 칩거한다. 양친이 승하하고 아렌델 왕국은 엘사의 대관식 준비로 분주하다. 대관식 날 늦게 일어난 안나는 성 딕듀를 산책한다. 마을을 뛰어다니다가 그녀는 다른 나라에서 온 한스 왕자와 만난다. 서로의 엉뚱함 때문에 둘은 눈이 맞는다. 세상 물정 모르는 안나는 한스의 청혼을 수락한다. 그리고 대관식장에서 언니에게 그 결혼을 허락받기를 원한다. 안나를 누구보다 아껴온 엘사는 그 급작스런 그 요구가 이해되지 않는다. 격리되어 산다 해도 엘사는 안나하고만 지내고 싶다. 고민이 극에 달하며 흥분한 엘사는 그 간 숨겨온 초능력을 표출한다. 엘사 손에서 나온 얼음을 본 누군가가 엘사를 가리켜 마녀라 외친다. 겁에 질려 북쪽 산으로 도망가는 엘사의 등 뒤로 겨울의 혹한이 닥친다. 왕국 곳곳에도 눈보라가 치고 고드름이 내린다. 엘사는 도착한 산 위에 얼음 궁전을 만든다. 차라리 그녀는 그런 삶이 홀가분하다. 그런데 안나는 언니가 너무도 그립다. 왕국에 온 겨울도 끝내고 싶고 언니를 다시 데려오고 싶기 때문이다. 언니를 찾아 떠나는 길은 쉽지 않다. 눈길을 헤매던 중 안나는 크리스토프라는 얼음 상인과 만나고 그의 술록 스벤이 끄는 썰매를 타고 북쪽 산으로 가던 중 울라프와 만난다. 엘사가 혼을 불어넣어준 그 눈사람은 그들을 엘사의 얼음 궁전으로 인도한다. 돌아와 다시 행복하게 지내자는 안나의 설득 앞에서 엘사는 완강하다. 자신이 돌아갈 경우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을 사람이 사랑하는 안나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포기하지 않는 안나 앞에서 엘사는 다시 초능력을 사용한다. 그 순간 예전의 실수가 되풀이된다. 심장에 얼음이 박힌 안나는 싸늘하게 식어간다. 엘사는 흉측한 얼음 괴물을 만들어 크리스토프까지도 궁전에서 내몬다. 안나를 사랑하게 된 크리스토프는 기절한 안나를 안고 트롤들을 찾아간다. 그들은 안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녀의 언 심장을 녹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 크리스토프는 한스 왕자의 키스만이 그녀를 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아렌뎀에 도착한 크리스토프는 안나를 한스에게 보낸다. 그러나 한스는 온몸이 싸늘하게 식은 안나에게 키스하지 않는다. 자, 우리 도우미 이야기를 잘 들었죠. 그러면 이 학생이 줄거리 일부를 발췌한 내용들을 한번 요약의 대상 그립니다. 이 요약의 대상에 한번 요약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요약 방법, 발췌 요약은 요약문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렌델 왕국의 공주 엘사는 놀던 중 실수로 동생 안나의 머리에 상처를 낸다. 눈과 얼음을 만드는 자신의 초능력이 안나를 향해 발휘됐기 때문이다. 놀란 왕과 왕비는 트롤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안나를 치료하고 안나의 머릿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없앤다. 그 후 둘은 격리되어 자란다. 부모의 승하 후 엘사의 여왕 대관식이 시작된다. 그날 안나는 다른 곳에서 온 한스 왕자와 사랑에 빠진다. 엘사는 둘의 교제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숨겨왔던 자신의 마법을 무심결에 노출한다. 엘사는 급기야 북쪽 산으로 달아나는데 그때부터 왕국의 겨울이 온다. 그곳에서 엘사는 얼음 궁전을 만든다. 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왕국의 겨울을 끝내기 위해 안나가 엘사를 찾아 떠난다. 얼음 상인 크리스토프와 눈사람 울라프의 도움으로 엘사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된 안나는 실수로 발휘된 언니의 초능력 때문에 심장에 상처를 입는다. 안나를 안고 트롤들을 찾아가 조언을 들은 후 크리스토프는 한스 왕자의 키스만이 그녀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가 안나를 데리고 도착한 아렌델 왕국에서 한스는 그 키스를 거부한다. 자, 잘 들었죠? 그러면 이 발췌 요약은 내용은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렇게 뽑아낸 것이겠죠. 그래서 아렌델 왕국의 공주 엘사하고 그 다음에 안나와의 어미의 개념을 계속 이렇게 발췌해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나의 관점은
어떤 관점으로 표출이 될 수 있을 건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도우미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